예, 법무원 민주 소속 강태욱 변호사입니다. 예, 그 법인에서 주로 건설 부동산 관련 전문 소송을 맡고 있고요. 현재 그 부동산 관련 관리회사라든가 자문 변호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쪽에 공장 부지라든가 이런 뭐 명도건들 수백 건 해서 사실 이제 부동산 쪽 소송을 좀 전문을 하고 있는데 본 기회가 돼서 그 소송을 하면서 늘 좀 아쉬웠던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계약서가 작성될 때 보통 사람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만 해도 어떻게든 계약을 이렇게 체결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 내용 자체를 굉장히 조금 모호하고 이렇게 한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당사자가 계약이 이행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될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지 못해서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좀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분쟁이 생기면 판사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재판은 그렇지 못합니다. 실제 재판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기준은 첫 번째가 관련 법령이고요. 두 번째가 당사자들끼리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의 경우에 재판을 할 때 재판부에서도 당사자가 각 주장하는 주장 중 누구 말이 옳은가를 판단할 때 가장 기준이 되고요. 따라서 아주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내가 착각을 주장하더라도 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르다 라는 것을 내가 주장해가지고요. 재판 과정에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실제 소송까지 진행된 계약서들을 보면은요. 정작 당사자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모호해요. 모호하다 보니까 각자 해석을 뭐 A는 그렇다, B는 그렇다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재판의 승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어서 이번 건 강의를 계획하게 된 가장 계기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소한 이 정도의 기초적인 상식과 법원에서 바라보는 판례 정도는 숙지하고 있다면 추후 이런 계약서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좀 불측의 손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차관점을 생각했고요. 특히 본 강의가 현역 중개사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강의다 보니까요. 중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추후에 예를 들어 뭐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고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을 사례별로 좀 유형화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제가 소송을 하면서 했던 사례들도 간간히 섞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크게 부동산 계약 기초라고 해서요. 계약서 작성에서 유념에 대한 가장 기본적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그 변칙적 계약의 재문제인데 이 변칙적 계약의 재문제는 통상적인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좀 벗어나서 어떤 특약을 정했을 경우에 그 특약의 효력이 어떤지 그리고 그게 만약에 위반됐을 때 어떤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케이스를 좀 볼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가 임대차 관련 재문제인데요. 특히 최근에 사실 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당연히 아실 거고 2015년 법 개정이 되면서 들어왔던 이 권리금 부분이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이 소송을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이 권리금 부분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굉장히 좀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리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권리금이 어떤 기준에서 보호를 받고 어떨 때 보호받지 못하며 또 중개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유념해서 당사자들에게 설명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사고 및 금지사항인데요. 통상적으로 중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개사고 유형을 몇 개 보고자 하고요. 아울러서 이런 경우에 어떤 법적 효과라든가 대처법에 대해서 좀 간략히 보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자, 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굉장히 불분명할 경우에 추후 분쟁 시에 권리를 구제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했던 소송 중에 좀 대표적인 좀 재밌는 거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맡았던 소송인데 어떤 식으로 약정을 했냐면 이게 변호사 약정입니다. 어느 변호사분께서 아파트로부터 하자 사건을 수임하면서 이렇게 약정을 했어요. 청구하는 금액의 50%까지는 인용 금액의 뭐 10%, 그 다음에 51%부터 뭐 60%까지는 뭐 15%, 61부터 이렇게 구간을 나눴는데 문제가 뭐냐면 판결이 딱 났는데 그 판결이 청구 금액의 48%가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아파트 측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계약서를 보면 50%를 했을 때 얼마를 준다고 정했기 때문에 50% 미만이면 성공보수를 주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 재판을 하면서 어떻게 그걸 무당도 아닌데 딱 50%를 맞추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소송이 진행되었어요. 진행되었는데 그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쪽에서는 이런 약정서를 전문가인 변호사 측에 썼는데, 그러니까 중개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약정서를 쓰는데 만일 중개사와 고객, 의뢰인 간에 어떤 분쟁이 생길 때 기재 내용이 불분명하면 전문가가 실수를 했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전문가에게 불리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 48% 정도의 인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측에 손을 들어줬었어요. 그래서 들어줬는데 그래서 결국은 고등까지 가서 항소심에서 첨예하게 다툼이 생겼는데 항소심 단계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이런 사정들 아파트 하자 선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아파트 측으로부터 수임료도 받지 않고요. 감정비 등 소송 비용도 전부 다 그 소송 대리인이 대납을 하고 나중에 이거를 이제 성공보수에서 받아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소송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상정을 해서 이 50%는 50%까지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결국은 이기긴 했는데 이와 같이 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굉장히 법원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분쟁이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50 이렇게 정했을 경우에 가령 내가 50%까지일지 50%인지 당사자들이야 당연히 그 당시 때 당사자들이야 뭐 의사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분쟁까지 연결되면 그때는 사실 승패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먼저 꼽고 싶고요. 두 번째, 이를 불분명할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오롯이 그 계약서 작성 당사자에 지는데 이 경우에 말씀드린 뭐 변호사나 뭐 중개사 이렇게 전문직을 하는 사람들이 할 경우에는 그 직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계약 내용이 불명할 경우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들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이게 또 법적으로 문제됐을 때 중개사가 예를 들어 일방이 손해를 보게 되면 위임 사무를 맡았기 때문에요. 또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런 건데 분쟁이 터지고 특히 부동산 관련 분쟁이 터지면 관련해서 손해를 본 당사자가 어떻게든 중개사를 물고 늘어주려고 해서요. 중개사의 위법사항들을 전부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중개사에 대해서 위협도 하고 뭐도 하면서 자기 편에 유리한 걸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책임 소재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반 법령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계약제의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민사관계라는 것은 당사자의 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사실 뭐 특별히 내가 어떤 구체적으로 정했을 때 그게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다만 어떤 약정이 유효하지만 이것이 도저히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가 끼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강행법규 위반이다라고 해서 무효가 되는데 따라서 중개사 입장에서 중개를 할 때 유념할 부분이 어떤 합의나 약정을 하는데 그것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약정에 중개를 한다든가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약정이 무효가 되는 강행법규에 대한 존재는 좀 필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드리는 것이고, 예, 계약서 작성 기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처분문서란 말이 나오는데 이 처분문서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어적으로 표현하면 그 계약 같은 걸 했을 때 당사자의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다라는 게 이제 국어적인 표현인데 이제 법적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뭐 계약을 한다든가 어떤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법률 행위의 대상이 되는 그 계약서, 이걸 이제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계약서를 쓰면서 이제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계약서가 대표적인 처분문서인데요.
이 처분문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재판을 했을 때 거의 열의 한 80% 이상이 재판이 법적 분쟁이 생긴 이유가 문서가 불안정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물론 이제 그런 계약서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또 소송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일이 생기긴 하지만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법원의 고민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당사자는 모두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내가 분명히 이런 약정을 했는데 왜 판사가 내 말을 몰라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재판이라는 게 보면 증거재판입니다. 증거재판인데 예를 들어서 기재 내용이 예를 들어서 A는 B다. 이렇게 명백히 되어 있는데 그 착오를 해서 원래 A는 C였는데 내 진짜 의사는 A는 C다. 이런 의사인데 계약서에 A는 B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재판 과정에 만약에 판사가 이걸 임의로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수정 해석을 해버리면 소위 말하는 사또 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첨언문서, 그런 계약서의 해석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요, 그 문구에 있는 기재 내용을 원칙적으로 인정합니다. 그것이 틀리든 옳지 않던 아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수정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념할 부분에 가장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선 어떤 당사자의 의사, 그러니까 원하는 것들을요,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건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이 처분문서와 관련된 것인데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A와 B 두 사람이 동업을 합니다. 동업을 해가지고 펜션을 하나 지어가지고 이제 사업을 했어요. 한 10여 년 이상.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둘이 정산을 합니다. 이제 동업관계를 정산하면서 정산을 하는데 그러면서 지분을 각 2분의 1 이렇게 이전하는 내용의 어떤 매매 예약 증서를 썼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현재 등기 명의는 동업자 중 한 명, A 명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A가 B에게 지분을 2분의 1 넘겨준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 대가로 B는 A에게 5억 원을 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서 A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5억 원을 내가 받기로 매매 예약 증서를 쓴 것은 당연히 내가 투입비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B는 그게 아니다. 이게 현재 이 펜션의 이 가치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2분의 1 지분을 나누면 5억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매매 예약을 하려면 대금에 대한 게 정해져 있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5억 원이다 이렇게 정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툼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는데 지금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우에도 보면 당사자의 의사, 가령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내가 지급받는 걸로 했다면 그 부분을 좀 더 명쾌했어야 될 것 같고 만일 내가 기존 투자금을 가름하고 5억 원은 형식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 형식적인 걸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이 5억 원은 기존 내 투자금으로 가름한다 라는 문구만 하나 명백하게 기재했더라도 사실 이런 분쟁이 생길 여지가 없는데 이 기재 하나가 빠짐으로써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까지 자세히 정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구체적인 당사자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요, 아주 명백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그런 것들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불의의 어떤 피해를 입지 않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통상 이제 모든 뭐 매매 계약이든 예약이든 임대차든 그 표준 계약서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 계약서라는 것이 뭐 자기가 임의로 작성하기보다는 표준 계약서의 어떤 특정 사항들을 이제 추가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 그 특약 사항과 관련돼서는요, 말씀드린 대로 구체화하는 의미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법적 효과를 별지에 적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별첨해서 첨부할 경우에 말씀드린 표준 계약서를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푸는 또 키가 되고요.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표준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특약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별첨을 정확히 하지 않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그 표준 계약서에 있는 기재 내용대로 이제 해석이 돼버리거든요. 원칙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가 그 표준 계약서에 나와 있는 기재 사항과도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면 말씀드린 대로 별첨을 해서 특약을 정하고요. 확인적으로 이런 조항을 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분쟁이 없도록 본건 특약 사항과
본 계약서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특약을 우선으로 한다는 문구를 하나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계약서를 적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의 양태를 체계라면 잘 모르거든요. 간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우에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말씀드린 본문과 특약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는 특약을 우선한다라는 문구를 정해주시면 그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예, 계약금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매매할 때 계약금 많이 주죠. 계약 체결하는데 보통 10%를 주게 되는데 이 계약금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재밌는 좀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10%의 계약금을 주게 되잖아요. 그죠? 계약금을 주게 되면 통상 우리 법상 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 계약이라는 걸 체결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난 이 계약이 싫어 이렇게 막 바뀌어서 내가 이 계약을 해소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하고 마음대로 해소할 수 있다면 계약이 어떻게 이행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그 계약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이제 해지를 통해 벗어나는데 벗어나려면 법적인 원래 근거가 있어야 돼요. 통상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해놓고 그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 법적으로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데 당사자 일방이 불이행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원인으로 당신과 더 이상 계약을 존속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해제인데 이런 해제는 이제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쟁에 있어서 법적인 분쟁의 소리가 남아 있고요. 이에 계약 당사자 상호 간에 최초 계약 초기 단계에 내가 준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준 게 바로 이 해약금 추정 규정입니다. 즉 우리가 법에서 계약금을 딱 줬다라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은 해약금, 그러니까 내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토해내고 이러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법문 규정이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계약금이 해약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럴 수 있죠. 계약을 체결하는데 통상적 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걸 계약금을 가지고 해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법률 관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게 어떻게든 계약을 이행해야겠다라는 의사가 있을 수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특약사항상 본건 계약금은 해약금이 아님을 확인한다라는 만약에 합의를 규정한다면 계약금을 이유로 한 해약금 해제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 체결 과정에서 만일 계약금 포기라든가 계약금 배액상을 통한 해제를 내가 막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계약서 내에 본건 계약금은 해약금이 아니다. 그런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할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금 포기라든가 이걸 통한 계약 해제를요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꼼수를 되게 많이 부려요. 많이 부리는데 이게 꼼수가 많이 부리는데 이것에 대한 유효성은 사실은 이게 대법원 판례까지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누가 맞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강의의 대부분의 답들은 사실은 그래서 대법원 판례라든가 판례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런 경우 한번 상정해 볼게요. 당초 계약금을 10억짜리다. 근데 이제 10%니까 1억을 겁니다. 1억을 거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다면서 이렇게 말을 당초 계약서에는 계약금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오늘 돈이 없으니까 급하게 내 1,000만 원만 내 계약금 걸겠다. 이렇게 해놓고서 1,000만 원을 딱 거는 거예요. 이렇게 걸었는데 이러고 나서 그 다음날 자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계약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과연 그러면 이 사람은 당초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금의 1억을 더 줘야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지급한 1,000만 원 이것만 계약금으로 할 수 있는지 이게 쟁점이 됐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은 법상 요물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요물계약이 뭐냐면 실제 그게 모두 현실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금에 정한 금액이 모두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이 모두 가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당초 계약서에 10억 건물의 계약금 1억이다 라고 정했는데 이렇게 정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1억 원이 실제로 가야 이 유효한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고 이 유효한 계약금 계약이 돼야 이 계약금을 이유로 한 해지도 가능한 것이에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한 것이 1억 원인데 내가 1,000만 원밖에 안 줬다라고 하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계약금 1,000만 원만 포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유념하셔야 되는 게 거래 실무상 보면 깔끔하게 계약금이 모두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유념을 해주시면요. 좀 이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계약을 하는데 이럴 수 있죠. 원래 계약은 당초대로 이행되는 게 원칙인데 보면 사람들이 참 변심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매도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매도한 게 내가 너무 싸게 했다라도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산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비싸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실 매일 마음이 바뀌죠. 마음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다른데 그렇다면 계약을 이행을 바라는 쪽과 계약부터 벗어나는 쪽 사이에 어떤 상반된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나는 어떻게든 이 계약을 좀 존속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 경우에 꼼수를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계약금 계약에 대한 해제는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아예 내가 해제를 못 시켜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계약금하고 중도금 중 일부를 먼저 이렇게 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시켜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과연 이럴 때 그러면 계약금하고 중도금 중 일부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 계약금에 따른 해지를 할 수 없느냐라는 게 약간 고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어서 과연 말씀드린 대로 중도금과 계약금을 일시 한 번에 쌌을 경우에 과연 그 계약금 계약에 따른 해지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데 간접적이긴 한데요.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좀 재밌는 사안보다 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사안이었어요. 어떤 사안이었냐면 기획부동산이에요. 기획부동산인데 이 기획부동산은 중개 보조인이 어떤 80 넘으신 할머니에게 이제 그 평택에 있는 땅을 이제 팝니다. 중개를 했어요. 중개를 했는데 이 할머니가 생각하는 땅은 예를 들어서 A번지라고 생각하고 자기 샀다고 하는데 중개인은 B번지를 중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 계약서도 B번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억울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해서 계약했고요. 나는 계약 해지하겠다. 돈 돌려달라. 날 속였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또 매도인 입장에서는 난 제대로 계약도 해서 팔았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해서 이제 결국 소송까지 간 사례입니다. 소송까지 간 사례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이었던 할머니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안인데 이 경우에 그 할머니 측에 채무 불이행이 인정돼서 계약 해지가 됐는데요. 그 당시 때 돈이 갔던 게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가 같이 갔었는데 그 하급심의한데 그 재판에서 판사님은 이 경우에 계약금만 손해배상 예정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요. 계약금에 대한 몰치만 인정한 사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고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뭐가 답이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다만 하급심의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 계약금 자체만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본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대로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드린 말씀대로 계약금은 해약금인데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나는 이거 해제를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봐서 해지하지 않겠다라는 문구 하나만 쓰면 계약금에 따른 해제가 불가능하니까 굳이 이런 편법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줄 필요가 없고요. 그냥 그 문구 하나를 두는 것이 어찌 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련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요. 네.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계약이 2018년 1월 1일 날 성립을 했어요. 하고 계약금을 줍니다. 중도금 지급기일이 2018년 5월 1일 이렇게 정했어요. 정했는데 매도인이 팔고 나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아, 나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걸 꼭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기습적으로 먼저 중도금을 지급을 해버립니다. 자, 이럴 경우에 그러면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지급길 이전이라도 이행이 되면 계약금에 따른 해약금, 그런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계약 체결 이후에 중도금 지급길 전에 이행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계약금에 따른 해지는 불가능하다라는 아셔야 되는데, 다만 이게 약간 특수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매도인 입장에서 1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해지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돈 받아가라, 내가 100 주겠다 라고 하고 내용 증명도 보내고 하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건 무조건 난 사고 싶은 거예요. 난 사야겠다 생각이 드니까 너는 그렇게 해도 난 내 길을 가리라 하고서 기습적으로 이제 돈을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네? 예, 재판을 할 때 보면 이게 재판이라는 게 법도 법이지만 사실은 상식이거든요. 자, 이 경우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중도금까지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건데 그 누구 편이냐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양측의 이해관계에 모두 맞물려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중도금 지급기일까지를 주고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언제든지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중도금 지급기일 전까지 양 당사자가 이 계약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에게만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법원은 매도인이 말씀드린 대로 계약 해제 의사를 하면서 수령하라고 변제를 하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건 유효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제 실제 요건 이제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이런 유사한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매도인 측에 대해서 내가 어드바이스를 줘야 될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통해서 해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이것을 명백하게 내용 증명이라든가 이런 의사 표시를 이제 만들어 놓음으로써 추후 매도는 의사가 관철될 수 있는 그런 좀 조치를 이제 취해야 된다는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에서 정하는 이제 위약금 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약금. 예. 위약금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그대로 위약, 약속을 어긴다겠죠. 자, 채무를 불이행한다는 약속을 어기는 거니까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그 위반 당사자가 불이행하면 주는 돈. 예, 그렇습니다. 위약금. 근데 이 위약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손해배상 예정이고요. 두 번째가 위약벌이에요. 자, 이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을 구분해드리면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는데 이행이 안 됩니다. 이행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떤 손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 입게 되는 손해, 실제 입게 되는 손해를 예상하고 그 손해를 보존해 줄 목적으로 정한 게 손해배상의 예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 예정은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입게 되는 손해를 내가 이걸로 전부해 주겠다라고 해서 정하는 것이고요. 위약벌은 뭐냐면 손해를 전부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네가 약속을 했는데 왜 어겼냐라고 해서 약속을 어긴 자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잘못에 대한 매질, 또 이런 비슷한 굳이 이제 표현하면 그런 건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위약벌을 정할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자, 위약벌을 정했을 경우에는 위약벌은 그야말로 페널티예요. 그러니까 손해와 상관없어요. 따라서 위약벌은 위약벌 나름대로 받고요. 실제 손해에 대해서는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위약금을 정했는데 그것이 손해배상 예정이냐 아니면 위약금이냐 위약벌이냐라고 만약에 이게 모호한다면 위약벌로 해석하면 조금 더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한테 유리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실익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따라서 이분의 법에서도 이래서 민법 제398조제 4항에서요. 아예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이다 라고 이렇게 정하면 그 위약금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한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이니까 내가 위약금을 정하는데 이 위약금이 손해 전보가 아니라 그야말로 페널티 의미로 한 것이다. 난 손해는 손해 나름대로 또 전보받겠다 라고 한다면 계약서에
이 부분에 이것은 위약벌이다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내가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가 모호할 경우에 실익이 있는 바, 위약금을 정할 경우에는 이것이 위약벌일 경우, 이게 내가 손해배상 예정인 경우에는 구체화시키지 않더라도 법에서 이렇게 추정을 해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요. 내 의사는 위약벌을 정한 거였다라고 한다면 한 글자 차이잖아요. 사실 이게 위약금, 위약벌 한 글자 차이인데 그 실제 효과는 한 글자 차이가 아니고요.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조항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예정에 대한 직권감액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흔히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보면 어마무시한 그 손해배상 예정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있는데 다 줘야 되느냐라고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통상 소송까지 갔을 경우에요. 이제 결국은 이제 이해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를 이제 적당히 이제 안분하는 거겠죠. 재판부에서. 통상 이제 직권감액을 하게 됩니다. 398조 제2항에서 보더라도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감액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재판까지 가게 되면 감액이 이루어지는데 통상 어떤 계약이 불이행하게 되는 원인은 일방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책사유들이 서로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주장하다 보면 잡히는 게 통상 한 30% 정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통상 이제 소송까지 가서 하게 된다면 당한 그 손해배상 예정의 30% 정도의 직권감액 정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30%가 감액될 수 있으니까 법적 분쟁이 생길 때 미리 30%를 더 생각하고서 쓰는 것도 하나의 지혜겠죠. 뭐냐면 마치 그 물건을 할 때 약간 뭐 그렇긴 하지만 미리 할인할 걸 대비해서 좀 더 올리듯이 말씀드린 대로 손해배상 예정은 실제 100%다 관찰되기 힘들기 때문에 직권감액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실제 원하는 액수보다 조금 더 20, 30% 정도 추가해서 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위약벌입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위약벌은 실손해 배상이 아니고요. 이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입니다. 제재이기 때문에 아까 손해배상 예정은요. 직권 감액할 수 있는 이유가 판사가 전지전능해서가 아니고요. 법에서 직권 감액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가능합니다. 근데 위약벌의 경우에는 법에 직권 감액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약벌은 직권 감액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말씀드린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금의 차이는 크니까 이 부분을 좀 반드시 당사자의 의사가 뭔지를 판단해가지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내가 이 위약금만 받아도 만족한다. 내 손해에 대한 정보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거 말고 내 의사는 어떻게든 계약을 관철시켜야겠다. 만약에 관철이 안 된다면 손해도 전보받고 이 사람이 계약을 위약하지 못하도록 난 어떻게든 좀 강제를 하겠다 생각한다면 위약벌이라는 조항을 둬서 강하게 좀 이렇게 규제를 한다면 그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기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이제 그런 억제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손해배상 추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모호하면 손해배상 예정은 추정이 되기 때문에요. 위약벌은 위약벌이다라고 주장한 사람 입증 책임이 있고 입증을 어떻게 하겠어요? 계약서에 있어야 입증이 되지 계약서에 없으면 사실 입증이 힘들죠. 따라서 계약서에 명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계약금이 그러면 계약금의 무조건을 크면 손해배상 예정이냐 이렇게 생각도 고민할 수 있는데 계약금을 준다고 그게 바로 손해배상 예정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배액 포기 약정 받은 사람은 2배 토해내고 준 사람은 포기하고 이런 배액 상환 약정이 있을 경우에 손해배상 예정이 된다는 것이 이제 판례의 태도입니다. 예. 그거에 대한 한번 보고요.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할 때 목적물 특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려면 크게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냐면 생각해 보시면 당사자 있겠죠. 당사자 있겠고 목적물 있겠고 이 목적물을 내가 임대할지 팔지 뭐 의사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닌 것이 목적물의 특정인데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물건 중에 최근에 뭐 집합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좀 등기부나 이런 부분들이 대장과 등기부가 명백한 부분은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부동산 물건을 거래하다 보면 대장이라든가 현황을 공시하는 게 대장인데요. 대장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등기부에 있는 그 표제부의 기재는 대장을 기초로 하니까
등기부도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 거래를 하는데 이 공적장부인 대장이라든가 등기부의 기재와 현황이 다를 경우에 그럼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이게 계약을 체결한 거냐라는 게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개사 부분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중개를 할 때 중개사에게는 중개 목적물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 부분에 대한 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로부터 중개사의 중개 의무 혜택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책임 추궁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 목적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기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래서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현황을 가서 보고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죠. 따라서 이건 약간 편의적이긴 한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이제 그 계약서 작성에 실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실용적인 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가지고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황과 실제가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차라리 당사자의 의사를 좀 확인한 다음에 확인적 규정을 두는 것이에요. 본권 물권에 대한 계약은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확인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본권 계약은 공적장부에 나온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라고 이런 식으로 확인적 규정을 하나 첨부해 놓는 것이에요. 계약서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분쟁이 됐을 때 어떤 기준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알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적장부의 내용과 현황이 달랐을 때 책임에 대해서도 중개사가 벗어날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계약서에 기재 하나만 넣어도 나중에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되거든요. 따라서 말씀드린 현황 같은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현황과 공적장부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확인적 규정을 둠으로써 중개한 중개인 어떤 면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확인적 규정을 뒀을 때 단순히 이제 확인적 규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쟁을 좀 이제 클리어하게 이제 한다면 이런 거 존재할 수 있겠죠. 현황하고 만약에 실제 현황과 공적장부의 어떤 현황이 다를 경우에 그러면 그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에요. 당사자의 의사가 다르더라도 이것은 내가 전제하고 산 거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당사자의 의사가 그렇다면 확인적 규정에 아까 말한 공적장부를 내가 전제로 계약을 한다. 아니면 실제 현황을 한다라고 기재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적 규정으로 두 곳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 정사는 예를 들어 책임을 면피한다고 한다면 추후 이 차이에 대해서는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면 되는 것이고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가 둘 다 좀 모호해서 정산을 하자는 의사가 있다면 추후 그에 대한 정산은 어떤 시가라든가 아니면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는 식으로 어떤 첨언적 규정을 하나 둔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분쟁을 좀 더 클리어하게 막을 수 있겠죠. 이 목적물의 특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하지만 왜 중개사 부분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이 차이가 나면 무조건 손해를 본 당사자가요 중개사를 상대로 아마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일으키는데 원칙적으로 중개 업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임 계약이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다했다는 무슨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명백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판례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구분점포인데, 자, 구분점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보면 막상 그 대장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현황이 좀 다른 경우들이 좀 있어요. 막상 가보면. 그래서 추후에 나중에 분양을 받은 이후에 문제를 삼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 그 당사자의 의사가 모호할 경우에 과연 어떤 거를 당사자들이 대상으로 한 것이냐라고 해서 다툼이 좀 있었는데 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점포 같은 경우에는요 원칙 특별한 어떤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치 않을 경우에는 현황이 아니고요 공적 장부에서 확정된 구분점포가 대상이 된다 이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계약서에 실제 현황과 공적 장부의 사이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이 명백치 않을 경우에는 원칙 구분점포 같은 경우에는 공적 장부를 대상으로 해서 기준으로 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러한 그 판례가 원칙적으로 이런 추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결론이 가게 되는 거니까 내가 이런 결론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좀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그 공적 정보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계약서, 그 부정 계약서 작성 기초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5분 정도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지금 첫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계약서는 처분 문서라는 거, 그 다음에 처분 문서이기 때문에 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불명할 경우엔 재판 결과나 판단이 어떻게 받을지 모른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를 좀 구체화해서 너무 자세할 정도, 이 정도까지 적어야 되냐 싶을 정도로 좀 구체화시키는 게 좋고, 둘째, 통상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표준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당사자의 특약사항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충돌에 대한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특약을 할 때는 별첨에서 특약사항을 적고 확인적 규정으로 본문의 내용과 특약에 배치될 경우에 특약을 우선한다는 규정 하나를 둠으로써 배치되는 어떤 그 효과를 좀 벗어날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제 계약서의 내용이었는데 계약금의 내용인데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이걸 통해서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하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계약금 전액이 가야 되지 일부분만 갈 경우에는 그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약금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말씀드린 위약금 두 가지가 된다. 하나는 손해배상 예정, 하나는 위약벌. 차이는 손해배상 예정은 그 불이행에 대한 손해를 전부하는 목적이라면 위약벌은 불이행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다. 따라서 그런 근본적 차이가 있고 위약벌로 될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직권감액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구제에 굉장히 유리하다. 따라서 어느 것이 이제 위약금을 정할 때 위약벌을 정한 건지 손해배상 예정을 정한 건지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당사자 의사가 위약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한 끗 차이지만 위약금이 아니라 위약벌이라고 명백하게 써야 되고 위약금이라는 단어하고 위약벌이라는 단어는 한 글자지만 완전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약금. 그다음 마지막으로 물건의 이제 그 대상과 관련된 논의로서 현황과 실제를 다룰 경우 많이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분쟁이 없도록 어느 것을 전제로 한다, 현황이다, 공적정보다 확인하는 규정 하나 두시고, 둘째,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는 어떻게 정산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 분쟁을 좀 더 클리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교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네.